네, 안녕하세요. 최명환 편집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날로그 디자인의 역습 두 번째 시간, 챕터 2 브랜드입니다. 지난 챕터에서는 아날로그를 향한 마케팅계의 변화된 관심, 그리고 디자인계에서 아날로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사실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은 지난 챕터 1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게 큰 자본이 움직이는 브랜드 쪽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게 단발적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조금 주제를 좁히기 위해서 공간에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더라고요. 돌체앤가바나 서울 스토어인데요. 이 플래그십 같은 경우는 장 누벨,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이 디자인을 한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4개의 검은 기둥이 투명한 원통형 실린더를 감싸고 있고 전체적인 구조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선형 구조를 따라서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면은 어떤 컬렉션들을 볼 수 있게, 그래서 4층까지, 4층이 제일 꼭대기층인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우리가 사실은 걷기의 경험을 브랜드의 체험으로 체화시키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되게 아름다운 인테리어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은 휘발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 역시. 근데 걸으면서 나의 몸이 이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거죠, 스스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영리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 중에 그 런던에 페캠 레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오래된 주차장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문화 공간 그리고 상업 공간으로 만든 것인데, 뭐 주차장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나선형 구조를 따라서 걸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구조가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왔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구조를 활용을 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이거를 건축의 어느 하나의 어떤 문법으로 받아들이고 시도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만 사실은 어떤 체험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아모레 성수, 그리고 작년에 설화수의 집을 만들었던 아모레 퍼시픽도 이 공간 마케팅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 성수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운영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보다는 완전히 체험에 몰입한 공간으로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저녁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공간을 운영하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 그렇게 오늘날에 좀 이렇게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일일 수가 있거든요.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물론 앞서 보여드렸던 돌체앤가바나처럼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싼 가격인 만큼 또 입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이런 게 있다고 치지만은, 사실 아모레 퍼시픽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브랜드들은 공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브랜드들이 공간을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미디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약간 컨텐츠를 채워 넣는 미디어가 되는 것이죠.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물건을 구매하려면 무조건 매장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구매를 하는 행위, 상공간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체험이라는 거를 아예 자각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공간에 대한 경험의 결핍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브랜드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플래그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일반 판매를 담당하는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그 마샬 맥루한 미래학자가 1964년에 남긴 말인데요. 새로운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에 추가되지도 기존의 미디어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새로운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에 끊임없이 개입하여 새로운 모습과 위치를 찾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또 메타버스가 한창 화두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인사이트, 진정한 크리에이티브를 얻고자 한다면은 메타버스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다른 미디어들, 기존의 미디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기존의 미디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까지를 함께 보아야지 진정한 크리에이티브가 탄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 3월에 구찌가 이태원 구찌가옥 6층에 구찌 오스테리아 다 마시모 보트라 라는 이름의 레스토랑 오픈했습니다. 피렌체, LA, 도쿄에 이어서 전 세계 4번째로 낸 공간이었는데 저도 감사하게도 구찌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마시모 보트라가 내한을 했을 때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이 F&B에 접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국내에서 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카페를 오픈을 했죠. IWC 럭셔리 워치 브랜드가 2017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열었었던 바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프라다가 밀라노의 프라다 폰타지오네 아트 컴플렉스 안에 그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 웨스 앤더슨과 함께 바이자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어요. 바 루체라는 것인데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거는 이 리뉴얼 오픈이기는 한데 럭셔리 카 브랜드 페라리가 지난해 까발리뇨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희 디자인계에서는 색채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인디아 마다비가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아까 구찌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마시모 보트라가 여기에서도 셰프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루이비통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지난 5월 초 한국계 프렌치 셰프 피에르 상 보이오와 협업해가지고 팝업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건축 스튜디오 아틀리에 오이가 예전에 그 디자인했었던 오리가미 플라워 패턴을 좀 재해석해가지고 장식을 뭐 달고 뭐 이런 임팩트 있는 비주얼로도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것 역시도 제가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F&B라는 것 외에도 팝업이라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브랜드들은 팝업을 오픈을 할까요?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버버리가 흥미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을 합니다. Imagine the Landscape 제주라는 이름으로 제주 방주교회 바로 옆에 이런 몰입형 브랜드 공간을 오픈을 한 것입니다. 합판이랑 목재 그리고 반사형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한시적으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안에는 대자연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티스트 3인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듣고 깜짝 놀랐었던 게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접는다고? 약간 이것들이 되게 돈 낭비 같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들은 이런 행위들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디올 컨셉 스토어가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성수동에 있는 팝업 스토어이고 무슈 디올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었던 정원을 이제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 온실 같은 느낌의 공간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국내 디자이너 뭐 이광호라든지 서정화 작가 그리고 디지털 회사인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가 협업을 해가지고 공간을 채웠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서 좀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물어봤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왜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사실 팝업을 매번 선전하고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성수 렌트처럼 아예 팝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간까지도 생겼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사실 저희랑 한솥밥 먹는 브랜드라서 조금 소개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아예 팝업을 메인으로 소개를 하는 헤이팝이라는 그 네이버 디자인을 운영하던 디자인 프레스가 운영하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시간이 어떤 일부러 제약을 주고 희소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경험을 증폭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오감을 자극을 시켜서 경험을 증폭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브랜드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곳. 팝업이죠. 그리고 뒤쪽으로 보이시면은 식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뭐 저는 아니지만은 좋은 강연도 들을 수 있고 오감으로 인해서 브랜드들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시몬스 제품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시몬스라는 브랜드를 몸속 깊이 각인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막 시작됐을 때 혹은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계 파괴 운동이 한참 일어났었습니다. 기계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야 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날로그를 바라보는 것은 디지털에 반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날로그의 어떤 안티컬처 현상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됐지만은 이와 동시에 풍성한 경험들을 굉장히 빈곤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추구하게 마련이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아날로그 디자인을 통해서 찾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에 관한 질문도 좀 있고요.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편집자님께 궁금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들을 모아 제 마음에 담아서 질문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생각나는 거는 아까 그 럭셔리 브랜드들이 F&B 팝업 스토어들을 많이 여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의아했어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궁금한 건 어떤 한 브랜드가 시작을 하고 괜찮은 아이디어네 하고 서로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협업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시대의 흐름을 봤더니 모두가 지금은 누가 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에 도착을 하는 걸까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후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현상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이제 미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더 이상 시각 문화가 우위에 점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네.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하위 감각들이 올라올 것이야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어요. 학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한쪽에서는 또 그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촉이 좋은 사람들은 아티스트거든요. 네. 아티스트들이 예술성 있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갔을 때도 모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네. 자동차 브랜드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어떤 브랜드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지금은 일반화가 되어 있지만 이미 예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쪽에서의 어떤 시대 정신처럼 읽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가 시대 정말 정신에, 빠르게 네, 시대 정신에 아주 충실하게 부합하는 따라간다. 훌륭한 브랜드죠. 아유, 감사합니다. 방금 미학 전공하셨다 하시면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가 미학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이공계 출신은 더더욱 이제 건드리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어떤 디자인 트렌드의 변화를 읽어내신 그런 뭐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약간 빅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지 않는 나로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의 어떤 예견에는 네. 어떤 용기 혹은 뭐 섣부름, 만용 같은 것들이 좀 섞여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헛다리 짚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일단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스텝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음 스텝을 예견을 할 수 있는 예측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콘텐츠를 굉장히 일단 많이 흡수를 하는 편이고, 아침에 이제 딱 출근을 하면은 제 앞에 4종의 신문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간 무슨 종교의식처럼 하나하나 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쭉 읽어 나가고요. 근데 사실 문화예술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디자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거기서 약간 양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캐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저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변방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트렌드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뭐 제가 아까 전에 아티스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술은 사실은 예술가들은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를 짊어질 가능성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시대 정신을 쫓아갈 수가 있고, 이게 당장 돈으로 직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돈과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 것들을 가져오거나 네. 아니면은 굉장히 금기되어 있는 것들 있죠. 현재 우리 사회가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윌리엄 켄트리지라는 그 아티스트의 전시가 열렸었고, 그때 수류산방이라는 출판사가 도록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서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주는 언저리가 지탱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크리에이티브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스텝에 있는 이야기를 좀 트래킹을 하는 한편, 사실은 리스키하고 사실 현실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가장 바깥거리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 질문보다 훨씬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다들 공감하셨죠. 사실 귀에 확 들어왔던 거는, 우주는 변방이 네, 언저리가 언저리가 지탱한다. 우주는 중심이 없으니까 언저리도 딱히 없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과다 죽었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어서, 좋은 디자인이란 어떤 것인가를 여쭤볼 때 같이 좀 연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재밌는 밈 같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그 손바닥만한 태양광 그 전기를 생산하는 도구예요. 근데 여기 이제 220V 돼지코 콘센트가 달렸어요. 딱 꽂아 놓으면 햇빛을 받으면 220V 전류를 그 전압을 형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근데 이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건데? 그럼 이제 디자이너는 그럼 그건 네가 생각해야지. 개발자 네가 생각해야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아마 아시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 크라우드 펀딩이었던 것 같아요. 손바닥만한 산소통이에요. 그 공기통이에요. 입에 꽂아 놓으면 이쪽에서 용존 산소를 뽑아가지고 공기로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게 만든다는데, 그냥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요걸 갖고 크라우드 펀딩을 시켰는데, 보자마자 저기서 저 용존 산소가 그만큼 안 될 텐데 싶었는데, 결국엔 그게 이제 사기로 판명이 됐거나 이제 불가능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디자인을 하는 분들과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그 간극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웃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럼 좋은 디자인이랑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저랑 정말 나이는 같지만, 나이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옷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이제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어요. 이런 질문을 또 언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편집장이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은 어떤 걸까요?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결과 차원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딱 결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약간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하니까 재미있고 흥미롭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요새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디자이너들도 그냥 아름답고 예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이 이해를 하고 더 많이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디자이너의 다른 관점이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또 인사이트를 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전문 지식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그러니까 디자인 디렉터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대화가 많이 필요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디자인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뻔한 답변을 좀 해드립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결과물을 위해서 우리 편집장님이 매일매일 4개의 신문을 보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데, 당연히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속 자기가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편집장님께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10년 동안 월간 디자인에서 글을 써오셨고, 그 다음에 결국엔 편집장까지 되셨습니다. 꾸준하게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오신 비결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계획은 있어요. 되게 어렴풋한 계획은 있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월간 디자인 편집장이 되면은 좀 이런 잡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가볍게 했지만은 먼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까운 내 앞에 있는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 미션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커리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퇴사도 네. 하셨었고,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편집장이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스티븐 잡스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직장을 선택을 하고 또 그만두실 때 그 기준, 그 바로 앞에 어떤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방향성 같은 거, 그런 기준은 어떤 거였을까요? 부끄럽네요. 약간 퇴사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입장이라서 저 한 번만 더 나가면 저희 사장님이 다리 몽둥이 뿌려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퇴사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디자인 설계 조직을 이끌고 있는 김승원 센터장을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했었던 이야기인데, 자기는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제일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퇴사를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퇴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다른 미디어로 약간 스카우트처럼 갔었던 케이스였고, 그 조직이 굉장히 성장할 거고 저 역시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거에는 약간 좋은 회사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제가 적응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적응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 기준으로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고요. 편집장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물론 되게 희소한 기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이게 관리자잖아요. 사실은 팀원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이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다시 돌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편집장의 롤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안 오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다. 네, 이게 탐욕스러운 인간 같네요, 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글을 또 꾸준히 쓰셨으니까요. 그런 어떤 디자인, 그리고 미학적인 거, 그리고 글이라는 요소가 어떤 편집장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스스로 돌아보실 때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고 혹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되게 이게 재미없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인생 거의 전반을 디자인과 글로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기도 했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미대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디자인과를 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10대 시절부터 디자인과 함께 했었고, 글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은, 이건 좀 다른 답변이기는 한데, 좀 거기서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너무 내가
디자인과 글에만 내 인생을 바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다음 달에 아빠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약간 인생의 어떤 약간 여지를 좀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멀어지려고 생각을 해요. 거리를 좀 두려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편집장님은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가 자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디자인만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만 좋아하는 문학 소년이었을까? 어떤 네. 어린이였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고 문학 소년이었기도 했고요.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착한 학생인 척하는 비행 청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걸리지 않았어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월간 디자인이 우리나라의 정말 유일무이한 디자인 전문 잡지이고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찾아보기 힘든 잡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남다른 압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책임감, 부담감 혹은 뭐 더 회사를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압박을 느끼시는 부분, 책임감이 있으신 부분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편집장 자리를 승낙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압박감과 부담감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유일하다,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디자인이라는 영역 자체가 워낙 넓잖아요. 네. 근데 뭐 하나 시선을 너무 한쪽에만 꽂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기성 어떤 카테고리도 다 하나씩 건드려 줘야 되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월간 디자인은 매호 어떤 뭐 이를테면은 인테리어 디자인 2번 연속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네, 뭐 그래픽 디자인이 나왔다가 인테리어가 나왔다가 뭐 프로덕트가 나왔다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다가 요새는 뭐 서비스 디자인, 뭐 디자인 경영 이런 얘기까지 두루두루 해야 되기 때문에 사방에 어떻게 보면 촉수를 뻗어놓고 있어야 되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고요. 뭐 그 외에는 사실 보통 다른 잡지쟁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마감 끝나고 세상에서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면은 취재한 디자이너가 문자를 보내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그리고 다음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긴장이 막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번 기사 잘 봤습니다 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꼭 월간 디자인 편집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든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정보가 나갈까봐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유명한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을 많이 접하고 만나고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예술성이 뿜뿜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좀 성격이 까칠하거나 예민하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이제 묻어나고 막 이렇게 소탈하면서도 그런 예민한 디자인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분들의 성향은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맞을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약간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성격적인 부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있죠. 이제 그런 모습이 디자이너다운 모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좀 뭐 잘못된 관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막 까칠하게 굴고 막 뭐 예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약간 완성도에 대한 예민함은 필요하나 그게 꼭 대인 관계로 이어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착한 디자이너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스테레오타입일 수 있는 거네요. 네, 사람마다 다 맞습니다. 다른 걸로. 지금 저 동갑이신데 월간 디자인의 편집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저 여쭤봤습니다만 사실 커리어에 있어서는 거의 꼭대기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월간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삶에서의 어떤 목표들을 다음 목표도 조금씩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먼 미래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의 현재 최대 목표는 529호를 무리 없이 만드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해서 너무 큰 설계를 해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약간 기자들한테도 되게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나무에게 미안한 잡지를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편집장이 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월간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여기에 있는 컨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만드느냐가 저한테 남겨진 현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언제 또 편집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질문들도 드릴 수 있을지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최명환 편집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어떤 디자인의 트렌드,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몬 스튜디오에서 강연하셨는데요. 그리고 좀 잠깐이지만 Q&A도 가져보셨고요. 혹시 소감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특강을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카메라가 도니까 또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인데 집중력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최명환 편집장님과 함께한 아날로그 디자인의 역습 강연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